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실행위원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임동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살아오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태어나셔서 가정에서 자라신 과정과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목포가 과거에 한국에서 먼저 해외 수출항으로 지정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원산,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렇게 5군데가 개항이 돼서 목포가 호남에서 이 생산됐던 쌀을 목포 지역에서 정밀을 해서 주로 일본으로 수출했던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좀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엄격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좀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1950년도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제가 1학년 등교하고 채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산군들이 목포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후에 바로 목포는 수복이 되었지만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희 학교가 전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전 모든 학교로 전부 터부살이 가게 됐죠. 제가 간 곳이 목포에서 상당히 유서가 깊은 목포 북교 초등학교라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는 우리 DJ 대통령께서 졸업하셨는데 그분은 27회시고 저는 20년 후 47회였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학교로 옮기자마자 그 반에서 같이 나란히 앉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처음으로 여자친구 짝꿍을 만나게 됐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평생의 짝꿍이 돼서 지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 회장님께서 학창시절에 특이한 모임, 하늘이라는 모임을 활동을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억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선배들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모임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해요. 무슨 모임인가 하고 잘 들어보니까 저희한테는 4년 선배인 김성훈 씨라고 혹시 듣는 분께서는 귀에 익은 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경실련을 시작하시고 세계 UN 식량기구 한국 대표로 오래 나가 계시다가 나중에 농림부 장관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같은 친구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만든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10명 안팎의 후배들을 모임 멤버로 이렇게 계속 유지시켰던 그런 이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의 목표는 우선 사회봉사, 그 다음에 내적 충실 이 2가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뽑아준 친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밤에는 야학을 만들어서 야학하는 그 과정에 근처에 있는 구두닦이나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학생들 모아놓고 저희가 야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그때는 농촌 봉사활동이 상당히 유행이었었는데 우리는 매번 딴 데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촌 하나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정한 촌이 목포 근처에는 섬이 1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도를 찾았는데 진도에서도 가장 오지, 버스도 가끔 하나씩 들어가고 전개는 돌지 않는
그런 마을을 택해서 저희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씩 가가지고 농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보니까 바로 그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빠졌어요. 그 세월호가 있는 맞은편 그 마을이 바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그 임동신 회장님께서는 원래 서울대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셨고 전 한국감정원의 창립 멤버로서 또 감정평가사를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전 공생복지원재단의 회장 및 이사장님도 역임하시고 현재는 햇불장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조선공학을 하셨는데도 사회 진출 후 여러 가지 직장생활에 참 변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전공은 저희가 조선을 택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나올 무렵에는 지금처럼 현대 또는 삼성, 대우 이런 그 조선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영세하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한조선공사가 유일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실습을 가니까 먼저 와 있던 선배들이 아직도 그 제대로 봉부를 못 받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조선 그 이 업계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던 차에 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에 한국감정원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원이라고 이제 개명이 됐는데 그때는 모든 물건이 다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세금을 매기 위한 가치, 은행에서 또 이 대출을 위해서 빌려주기 위해서 판정하는 가치, 이런 가치들이 전부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 가지 그 시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무부를 해서 이 발의를 해서 한국감정원이 반관반민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선박 기술자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초창기 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제가 본래 전공 따라서 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선박 또 그 제 과가 조선항공과였어요. 과거에는 이 항공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과 항공과를 같이 뽑아서 2학년 때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그 형태의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조선항공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감정원에서 그러면 항공기도 평가자 해다오. 그래서 제가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또 그 각종 그 이 공장, 기업체들 평가를 했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은 포항제철 설립 당시부터 제가 쭉 관여를 했었고 지금의 GM 코리아, 그건 과거에 신진자동차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신진자동차가 처음으로 미국의 GM하고 서로 이 합작을 하는 합작평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우리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현찰로, 우리는 현물로, 그래서 50대 50으로 만든 회사가 GM 코리아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에 남아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요. 이런 그 평가들 해왔는 과정에 1972년 말에 정부에서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 문공부 산하에 KBS라는 그 방송국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KBS를 영국의 BBC, 일본의 NH 같은 그런 그 이 공영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려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72년 말에 KBS 평가하라는 그 작업 지시가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그 월합일해서 월화 수 목 금까지 일하고 주말은 쉬었지만 그때는 월화 수 목 금금이면 주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12월 말에 오다를 받았는데 요청이 1월 한 달 동안 평가를 해서 2월 1일 날 정부에 납품을 해달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비는데 한 20명 동원이 돼가지고 제가 현장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말에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밤을 새우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2월 1일 날 정부로 보내게 되고, 정부에서는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서 3월 1일, 73년 3월 1일 우리 한국방송공사가 역사적으로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일했던 그 회사가 방송공사로 출범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시 그 피곤을 풀고 있었는데, 6월 달에 KBS 경유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만들었던 리포트 중에 숫자가 착오가 있다,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찾아서 보니까 정말 숫자에 착오가 생겼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 KBS에 관심 갖고 계신 터라 저희가 평가한 금액을 정부들 출자 금액으로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숫자에 착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전부 같이 갔던 우리 20명 직원들한테 이거 말고 혹시 오류나 탈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하자,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날 부장이 저보다 출근했는데 바로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지금 바로 가서 KBS를 가지고 착오로 내려오라. 요지는 KBS가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질문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해요. 왜 KBS가 물건이 없는 것이 많냐? 왜 KBS가 고장난 기계가 많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파악하게 됐죠. 평가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실무자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 쓴다든지 이런 편리한 이 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판을 놓고 글을 쓸 때는 타이프라이터로 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워드나 이런 이 엑셀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일주일간 꼬박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미스가 생겼던 거죠. 그 후로 박통께서 보낸 그분들이 사장반에 오신 이 분들이었는데, 박통이 그 얘기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은행 감독을 통해서 감독을 전부 감사를 시켰다. 거기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한 달 있다가 감사원 직원을 40명을 보내서 감독을 전부 뒤져. 그리고 3번 감사를 받게 됐는데, 첫 번은 함구를 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감사원에 감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번 KBS 평가했던 사람들은 아마 파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불안했죠. 근데 그 후로 각 부처에서 전부 다 사정 이 장관들을 박동희 정석에서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결과 이번에 KBS하고 감정원에는 단순히 계산 착오였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박정희 정석에서는 혁명락이 일으키기 전에 군수기지 사령관 하면서 평참부 직원들이 장난하는 것을 이분이 많이 발견했던가 봐요. 그래서 물건이 없다든가 또는 이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오해를 한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방법으로 기계가 없다 또는 기계가 고장났다 해서 장난하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기억했다가 그걸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감정원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재무장관이 그건 이런 이 목적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때문에 재무 불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안 돼. 국가의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74년도에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률 안에서 감정 평가서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네. 다음은 우리 임 회장님께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복지 단체로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 복지 시설 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제일교포들을 위한 양로원 5개소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계관 친구분과 복지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감정원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 어릴 때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제 강점 시절에 어머니가 목포에 와서 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서울에서 신학을 마친 목사님 한 분이 내려와서 목회하는 대신에 거리에 떠다니는 이 거지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여학생이 목사님을 도와서 요즘 같으면 자원봉사를 하게 됐죠. 그런 사이에 두 분이 서로 젊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고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양쪽 집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어요. 남자는 하필이면 일본 여자냐, 여자는 하필이면 조선쟁이냐. 이 양쪽 집의 반대가 심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했고 두 자녀를 낳고 해방이 그 두 자녀 중에 첫 번째는 따님이고 두 번째가 제 친구 된 윤기라는 친구인데 해방이 돼서 그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일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1년 가까이 지내던 이 어머니께서 한국에 남겨두고 온 남편 생각도 났지만 남편하고는 사업에 꼭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일본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을 더 낳아가지고 네 남매의 엄마가 됐죠. 그러다가 6.25 사변이 터집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고 이제 그 어머니는 자기가 전부 맡아서 과거를 키게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 후 6년 있다가 세상을 뜨게 돼요. 내 친구가 26살 나이로 그 고아원의 원장이 됩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가 내내 살아계시면서 하시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고아들을 밥만 먹인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고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하셨다는 것을 친구가 기억하고 있다가 76년도에 저한테 왔어요. 지금 이런 고아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자녀하고 나와 같이 그 학교를 인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서울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이 배관세했던 그런 시선을 이제 이겨내가지고 77년 2월 달에 그 학교를 전부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남자 학교, 저는 여자 학교를 맡아가지고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직업훈련 사업을 저희들이 전부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맡게 될 때 그 조건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10%를 우리가 마련해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저희는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만드는 것이 매년마다 큰 그 이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는 국내보다도 일본에 자기 어머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그 사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일 관계에 상당히 그 중요성을 느끼신 이런 분이 돼가지고 일본번으로 한국에서 수고했던 분을 찾다가 보니까 목포에서 일하는 이분을 알게 됐죠. 그래서 목포까지 일부러 오셔가지고 관심 갖고 한 것이 일본에 알려져서 일본에서는 또 이분을 위한 후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과거 그 경제인연합회 개입단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윤학사 여사를 돕는 후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자기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까지 어머니가 고아들을 키우면서 여기저기서 빌려왔던 쌀, 식량, 옷가지, 신발 이런 것을 이 외상으로 다 받아 외상이 기록된 외상경보 하나. 또 하나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를 돕는 후원회. 이 명단 두 개가 이 친구가 받은 유산입니다. 이 친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는 그 기업체들, 일본에 그 후원하겠다고 나온 명단에 실려 있는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앞선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사용했던 기계 가져와가지고 저희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10%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이 만드는 과정에 친구가 우연히 일본에서 이 독거 노인으로 있던 분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그 사실이 우리 교포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에서 혼자 죽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아사히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안에서 많이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1989년도에 제1급형을 위한 양론을 오사카에다가 만들게 됐죠. 그때 그 친구가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한복 입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우메보시가 다베타이 하는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본의 전통 음식 중에 우메보시라고 있습니다. 매실 장아찌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매실 장아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친구가 역지사지에서 우리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볼 수가 있고 따뜻한 온돌방에 누울 수 있는 양론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제1호가 오사카에 만들어진 양론입니다. 그 후로 지금 5년 전까지 고베, 교토, 사카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지금 5군데서 지금 양론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일본에서 둘이 하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 주장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국적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 외동딸이 결혼하게 되면 사위가 그 집에 대릴사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 호적을 올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내 친구는 본인도 모르게 일본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하고 왕래하면서 양쪽의 복지 사업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특히나 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햇불 장학회에 대한 그 장학재단의 시작 단계부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86년은 우리 지금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그 이녀 1남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고1이 됐어요. 중3 때까지는 그러더라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고1이 되면서 키가 부쩍 커가지고 거의 1m 80이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자연히 칠판하고 거리가 멀어졌지. 이 뒤편에 있는 그 키 큰 학생들끼리 있는 그곳은 흑판이 가까운 데하고는 가까운 그 학생들하고는 그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나 봐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오려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보다는 노는 데 빠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돼가지고 이 아들 좀 제대로 찾아서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때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촌, 청량 일대를 전부 뒤졌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이나 또는 이 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애들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가출한 애들이 돼가지고 나이 어린 여학생, 나이 이른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래서 제가 그 몇 사람들 부모한테 연락해서 찾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전두환 씨가 사교육 문제가 암적인 이 제도다. 그래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왔던 그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환경이 돼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좀 도울 수 있는 방안, 또 제가 아들 키우면서 아들 찾으면서 봤던 여러 가지 사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모임을 한번 만든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됐죠. 근데 제 집이 그때 그 단독주택에 있었는데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낮에는 찾고 밤에는 기다리는데 제 방에서 대문까지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또 그 대문이 만약 걸려있을 때 우리가 오게 되면 혹시 왔다가 또 다시 가지 않겠는가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신경은 항상 반쯤 열려있는 문에 있었는데 새벽에선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무개 학생 혹시 부모님 되시냐. 그래서 그렇다. 잠깐 와달라고 하는데 그건 경찰서에.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가려고 차를 막 타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음성이 들려요. 네가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그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다니기만 했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좀 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다행히 경찰서에 가니까 얘가 밤중에 배회하는 걸 보고 일찍 잡아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제 가까운 친구들 17명이서 서로 우리가 적지만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장 모임을 하나 갖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1인당 그때 10,000원씩 걷어서 학생들이 키우는 기금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87년 2월 달에 발족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친구끼리 약속했던 것은 절대로 이 사업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끝내는
그런 일시적인 사업은 하지 말도록 하자. 평생 하자. 예.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있다. 우리가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런 인에서 우리가 좀 해방돼 보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회비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귀한 그 돈을 아꼈다가 우리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돈만큼은 장학금을 쓰고 운영비는 우리가 스스로 객출하자.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시작을 한 것이 1987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 후로 2007년에 저희가 법인으로 바꿨고 지금은 은평구청에서 만든 그 은트락 도서관이라는 그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학생들이 하나 그 일단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한때만 등록금을 두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그 학생이 품성이 훌륭하고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투철하면 대학교까지 그 등록금을 지원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한 440명의 학생들하고 지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여러 가지 좀 과정에서 좀 어려운 과정도 있으셨고 좀 그 보람된 과정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은 좋은 친구들이 저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가려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학계 또는 실업계 또는 관계에 나가서 전부 다 그 열심히 일을 했었고 다들 또 그곳에도 두각내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은 저한테 큰 행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스스로 가려서 많이 사귀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스스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0평생을 사시면서 개인의 생활도 열심히 사셨지만 또 남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우리 임동신 회장님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임동신 회장님에 대한 그동안 과정을 말씀해 보셨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지요? 우리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에서는 정말 좋으신 분들 또 자기의 많은 희로애락이 있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많은 경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있으신 분,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남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것이 있으시면은 저희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에 연락하셔서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